예,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죠. 그날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올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아까는 진짜 비 엄청 오더라고요. 네, 저도 운전하고 오는데 그 와이퍼가 계속 움직이는데도 안 보이죠? 네, 이런 날은 사실 차 갖고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네. 예. 그럼에도 그렇죠. 이런 네. 날은 또 해야 될 게 있죠. 네, 그럼에도 이제 차 갖고 다니면서 YTN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제가 사실 오늘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오프닝을 위해 참 열심히 조사하는 전데요. 그래요. 네. 제가 나중에 진짜 내가 거하게 한번 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6월 29일입니다. 1900년 6월 29일에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앙뚜앙 마리 장바스트 로제드 생텍쥐베리. 진짜 준비 열심히 했네. 네. 그걸 다 읽어요. 네. 생떡쥐베리. 네. 예. 어린 왕자의 이제 저자죠. 어린 왕자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정면 승부는 5시에 시작을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4시부터 행복해지시는 거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라고 하는데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저희는 행복해집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는데 뭐 이 정도의 이 정도면 뭐 오늘 방송 뭐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오늘 충분히 역할을 다 했어요. 예. 자, 그래도 이 밖에서 잘린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대통령의 이제 행정부 개각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고 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또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가장 이제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발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인선 배경에 대해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재 후학양성도 하면서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 체육도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인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외교부 2차관 등 통일부 차관에서도 이제 변동이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통령실에서 대거 이제 이동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반면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권익위원장과 차관은 다음 달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음 달 3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이 사실상 내정됐다라고 알려진 방통위원장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발표는 오늘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인사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취임 후 첫 대규모 장차관 인사 개편인데요. 총평부터 해주시죠.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뭐 이분들의 개개인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뭐 대충 아는 분들이 좀 있지만은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인사라는 거는 빨리 하는 게 좋다. 네. 다시 말해서 빨리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빨리냐 하면 총선을 기준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을 보면 사실은 하락하는 시기가 대부분 인사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은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총선을 앞두고는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그게 중요하지 대통령 않을까요? 지지율이요. 선거 구도를 결정하기 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에선 선거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선거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 거는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여권의 입장에서 빨리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뭐 왜 그걸 발표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내정에도 어차피 7월 말에나 돼서야 네. 이제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리 발표해 봤자 논란만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 이런 추론은 가능하겠죠. 네. 자, 그리고 화제가 됐던 이 역도 스타죠.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깜짝 발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장미란 이 교수까지 앞에서 이 스포츠 스타가 차관이 된 경우가 세 번째. 그러니까 네. 장미란 교수가 세 번째인데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앞서 두 경우는 뭐 그다지 그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그 차관으로서의 활동력을 보여줬다. 뭐 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문화 쪽과 체육 쪽 뭐 이런 쪽에 나름대로 차관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특히 이제 장미란 교수 같은 경우에 전문성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뭐냐면 이 정도의 이 체육의 스타는요 보통 자기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기 관리에 그렇게 관리를 잘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맡겨도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뭐 워낙 엄청난 자기 관리 덕분에 메달리스트로 그럼요. 네. 아니, 그거 한국을 쉬운 거 보냈죠. 아닙니다, 네. 진짜. 예. 그 예전에 OTT 서비스에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장관으로 가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 예. 시트콤도 하여간 떠오르는. 어떤 분야에서든 이 정도의 발군의 이 실력을 보여줬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훌륭한 분들이죠, 진짜. 예. 네. 자, 바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간략하게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국내 최대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죠. 이곳에서 이제 날선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조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지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두고 도를 넘은 극우적 발언이다 이렇게 파상 공세를 퍼부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면 박광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송갑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BBS 라디오에서 충격적이다. 극우 유튜버가 하는 방송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고 했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을 지낸 점을 같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나?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나 이렇게 정청래 위원이 SNS에서 강하게 쏘아붙이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민주당의 당 원로들 유인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이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작심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는 했었어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사실상 뭐 어떤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1991년 12월에 나와 있던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것들도 우리의 대북 정책의 기본이 된 거는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그러면 기본합의서를 지켰느냐
합의서는 선언보다는 조금 더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선언도 사실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거기에 의미 부여하기가 힘들다. 근데 의미 부여하기 힘든 것에 그런 존재에 집착을 하는 거. 이거는 자칫 평화에 대한 환상만 키워서 오히려 국방이나 안보에 이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일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러한 어떤 아젠다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지금 정치권에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화두를 던짐으로써 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좀 어떻게 불 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네. 자, 한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다라면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뒤에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러면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차 비판을 했고요.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협치와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삼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5년 내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추구해야 할 모든 가치가 돼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의 헌법적 의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MBC 라디오에 나와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그럼 문 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 의원은 그것은 나중에 문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서 하면 결국 법적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 안보에 대한 큰 걱정 이해한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반국가 세력 발언이 이제 나와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 해도 단어 선택이 좀 신중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에서 정치라는 거는요 사실상 모든 것이 언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있어서의 신중함이라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쫓아가야겠죠.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의 단어, 언어라는 거는요 또 어떤 거냐 원래 언어의 기능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거울과 같은 기능이거든요. 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시켜주는 것.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사실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정치에서의 언어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상상을 자극해서 어떤 특정 대상 혹은 현상을 관념화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거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것 같은데. 이 사실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은 하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어떤 것을 구조화 관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의도가 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관련 소식 2개 연속해서 이제 전해드릴 텐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런 기사가 요미우리 신문자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에 한국,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 제도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국 방문을 통해서 주변국 또 태평양 섬나라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요미우리는 전했는데요. 또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유달리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면서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제도의 경우에는 서구 국가들이 핵실험 장소로 이용했던 역사로 인해서 워낙 이제 원자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보내는 등 오염수 안전성을 호소해 왔다고 하고요. 한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설비 공사 또 시운전을 지난 27일에 완료를 했고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전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오염수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국내 반응, 일본 국내 반응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 방류에 반대하는 원전 인근 어민에 대한 설득 작업 또 주변국 등 반응을 고려해서 방류 시점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또 관련 지역 어민들과 약속했던 관계자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 준수하겠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서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을 한다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죠. 그 뭐냐면 뉴질랜드 방문 뭐 이런 그 국제도 이런 데를 네. 방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네. 오염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방문을 한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학이 편견과 왜곡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 지금 막 얘기를 반대하는 측 이런 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과학적인 근거를 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해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에도 조금 그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까 우리가 언어를 얘기했지만 뭐 밸브를 열면 곧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사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IAEA 사무총장도 와서 자세히 국민들한테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여론의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좀 덜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민주당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국가라는 측면,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한국원자력학회의 공개 토론 제안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럼 누가 전문가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더군다나 그 IAEA 쪽에 서한도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침 또 총장이 방한을 한다니까 본인의 주장을 그 총장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좀 이제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들이 걱정을 한다면 네. 진짜 내 걱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 타당한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한국원자력학회 같은 데하고도 공개 토론을 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예. 자, 한편 일부 보험사들이 이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부 보험업계 부당 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화 마케팅으로 이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면서 암보험 필요하다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하고요. 또 어제 보험회사 감사 담당자 내부 통제 회의를 열어서 이 불건전 마케팅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안 그래도 이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안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영리 행위를 한다는 게 이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냐는 거예요. 만약 방식이 상관없이 돈 벌면 된다. 그러면 온갖 범죄 행위 다 절러서 돈 벌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경우가 범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자본을 추구했을 때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네. 이게 이렇게 된다면 왜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사실은 공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한다면 근데 이게 단순히 공포에 그치지 않고 다수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광우병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였어요. 이거는 수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당장 뭐 불이익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사드부터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성주에서 참외 농가를 하시는 농민분들과 직결되는 그분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엔 과대한 공포는 누가 피해를 보냐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수산 시장에서 이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횟집 이런 쪽이 전부 이게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건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 당국도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상장 수준의 제재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게요. 사실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 굉장히 이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3세계라고 얘기를 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네. 아동 노동을 통해서 이 물건을 생산해낸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매운동 벌어지고 주가는 폭락하고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 회사가 결국 뭐냐면 그거 다시는 안 하고 아동노동 그 나라에다가 학교 세워주고 그 나라의 아동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투자하겠다. 이게 사회적 책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기업들도 돈을 벌 때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대중국 수출액 규모가 중국의 교역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5월 2위에서 1년 만에 2계단 밀려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수출 경쟁력 회복을 한다고 이렇게 한경연은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사실 정치, 국제 관계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입 다변화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네. 어제 얘기했지만 요소수 문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히토류 문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이게 우리가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이게 적자처럼 되는 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거기에서의 무역 수지 적자를 또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그리고 잠재적 성장 동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발굴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예, 오늘 말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